자, 홍진호 문제요. 저는 홍진호 문제에 대해서 오버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이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쪼아 들어갈 작정입니다. 제가 세월호 문제에서 여러 미스터리를 거론하고 바짝 쪼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가해지던 엄청난 압력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부 사정기관부터 시작해서 신나통을 들고 온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 공작까지, 그리고 방송국에 대한 압력부터 온갖 행태로 진실을 접근해 가려는 노력을 방해했으며, 솔직히 이념 구도도 진실 접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수 진영에서 좀 박수를 치는 것 같으니만 나중에 청와대 기류나 이런 거를 보고 이 문제에 매달리는 저에 대한 비난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왜 세월호 침몰의 진실과 그와 관련된 주범의 뒷조사를, 적폐청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 정권이 하지 않는 겁니까? 왜 대구에서 있었던 다단계, 한마디로 사기꾼, 수조 원의 서민들 피해를 입힌 사기꾼이나 왜 세월호 침몰한 배를 운영했던 주범에 대한 적폐청산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 정권이요, 그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 조사를 하면 정말로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다시 조사하려고 하지를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유의 사건은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쪽이 덮기에는 너무나 쉬운 사건인 것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질러 본다고 여러 가지 업무 이론이나 이런 부분을 특별한 근거 없이 제시하지만은 나중에 그런 진영들은 다 또라이로 치부되고요, 원하는 대로 일단 닫아버리는 데 성공하고, 닫아버리고 나면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돌아다니는 풍문이나 일부 사람 주장을 듣고 막 지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홍진호 문제를 절대로 이렇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으로 갈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을, 또 확인된 사실만을 놓고 그 속에서 의혹들을 제기해서 정권이 답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의혹들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KBS는 여러 가지 노조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KBS 노조 중에서 이 공룡노조라는 노조가 홍진호 미스터리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은 세월호 7시간 보도를 잊었느냐, 아무리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크다 해도 이래도 되나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북한에 일주일간 억류되었다라는 홍진호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홍진호의 억류 석방 과정에서 석연찮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KBS 공룡노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KBS 공룡노조는 선원 10명을 태운 대한민국 어선이 북한에 억류되고 일주일이나 뒤에 풀려났는데도 언론은 의혹 제기는커녕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세월의 사건 보도를 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생명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경 등 구조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됐다.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이었다. 당시 언론은 집요하게 캐물었다.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그것도 시간대별로, 나중에는 10분 단위로 캐물었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도가 끼친 영향은 말로 다 못할 정도이다. 무능, 무기력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번 홍진호 사건에서 이 나라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심각한 안보 위기 속에 자국민이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한가하게 프로야구를 시구하고 치킨이나 즐겼단 말인가? 몰라서 그랬다면 이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이 형편이 없다는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를 보도를 하는 언론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 언론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무리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홍진호 사건이 범국민적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안한다. 홍진호 사건의 진상을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라. 대통령은 이 소식을 언제 알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정치권은 홍진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라. 정부는 홍진호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공개하라. 언론은 홍진호 사건에 대한 보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하게 가볍게 넘길 억류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앞으로 추이를 예의주시할 거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KBS의 한마디로 합리적인 노조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사건은 보수 언론들조차도 홍진호 선원들을 하나씩 인터뷰를 했다고 내보내고 매우 자기적인 형태의 짜여진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일보가 또 선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조선이 선원 A씨와 인터뷰하고 중앙이 A-C와 인터뷰를 하니 이제 동아에 오나 하니까 그러면 짜여진 대로 너무 자기적이니까 한국일보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이 잘해줬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도 시켜서 그런가 하고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선장은 약간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북한에 납포된 후 내내 고의로 월북 조업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버티다 못해 자필로 진술서를 쓴 다음 날 겨우 풀려나게 됐습니다. 홍진호 선장 남모씨 47살입니다. 어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 저인망 쌍끌이 어선과 똑같은 배가 접근했는데 잡히기 전까지 중국 어선인 줄 알았다며 배 탄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어 중국 해적선인 줄 알고 해경등에 알릴 새도 없이 무조건 도망갔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또 자기적이죠.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지적을 한 부분에서 A씨라고 왜 하느냐. A씨 놓고 A-C 놓고 그 다음에 A-다시 놓냐 하니까 이제는 남모씨라고 하고 선원이 아닌 선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날에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선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잡히고 나서 북한 밴 줄 알아서 연락을 못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선원은 사실상 북한 배인 줄 알고 남측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장은 중국 저인망 쌍끌이 어선하고 똑같이 생긴 배라서 총을 들고 있었지만은 중국 해적선인 줄 알고 해경등에 알릴 틈도 없이 도망을 갔답니다. 1시간을 도망을 갔는데 1시간 동안에 중국 해적선이라면 도망가는 사람은 1명입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나머지 9명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기에 바빠서 무슨 택시처럼 1명이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도망을 갔다고요? 일단 도망을 가려면 자기 위치가 어딘가 알아야 중국 해적선이 나타났는가도 알 건데
만약에 한국 영해였으면 중국 해적선이 나타나면 조금만 도망가면 되지요. 어디서든 연락하면 해경이 한 1시간 안에는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락할 틈도 없이 도망을 갔다. 이 말이 믿깁니까? 또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남쪽으로 도망갔다 하면 북한은 경비정인 줄 알았을 건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말을 회피하려고 중국 해적선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해에서 이 보고잡이를 하시는 분, 중국 배가요, 보고를 뺏들라고 그 조그만한 38톤짜리 10명 탄 보고배에 해적을 합니까? 자, 이 사람들은 21일 오전 1시 반에 경비정에 납포되어서 홍진호에 탑승해 귀환할 때까지 원산항 인근 12층짜리 동명호텔에 응유됐다고 합니다. 자, 첫날은 뭐였어요? 8층짜리 여관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사람은 허름한 여인숙 같은 데라고 했고, 이제 선장은 12층짜리 동명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관이냐 여인숙이냐? 처음에는 호텔인 것처럼, 호텔급인 것처럼 보이는 여관이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엔 여인숙이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더 이상 추궁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동명호텔이라고 청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은 병신이고 선장만 압니까? 선원은 눈이 없어요? 거기 들어갈 때 동명호텔이라고 간판이 없습니까? 선장은 22일 저녁 식사 후 2인 1실로 입실한 후 곧바로 잠을 잤고, 선장과 기관장, 갑판장 3명은 각각 베트남 선원 1명과 같은 방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자, 7명 중에 3명이 베트남 선원이니까 간부들 3명과 같은 방에 잤다는 겁니다. 조사는 23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고, 북한은 10명에게 모두 백지와 볼펜을 주고 지난달 7일, 그러니까 10월 7일 제주도를 출항해서 울릉도를 거쳐서 납포될 때까지 진술서를 작성토록 했고, 선장은 옆방에 조사관이 있다가 숙제 검사를 하듯 진술서를 검토한 후 잘못을 지적해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북측 조사관은 진술서 곳곳에 우리가 북조선 영해에 들어온 것을 사죄하고 관대한 용서를 바랍니다. 같은 민족끼리 용서를 구합니다. 빨리 우리를 되돌려 줬으면 합니다라는 문구를 쓰도록 강요했다. 영구 응유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 같아 겁이 났다. 선장은 26일 오전 견디다 못해 이를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자 조사는 중단됐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인정한 게 뭔가 하면 고의로 들어왔다라는 걸 인정해라라는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이 북한 해역 85km 있었다라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고의로 들어간 거지요. 아니 도대체 GPS가 없이 바다에서 다 끄고 나가고 나갈 때부터 꺼서 그까지 다니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맹인이 그냥 아무런 지팡이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전을 줍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GPS를 출항부터 껐다라는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조업할 때는 자기의 조업 위치를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그때 풍랑이 있는데 풍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 지금 내가 기름이나 부식어로 봤을 때 내가 언제쯤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GPS는요 생명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북한에 잡힐 때도 GPS가 있었고 알고 들어간 거고, 그런데 알고 들어가 놓고는 26일까지 안 쓰고 버텼다고요? 이것도 좀 웃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측이 저녁에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보고를 배로 옮겨줄 테니
배 발전기를 돌리라고 해서 풀려나는 것을 직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한간에 북한이 냉동 창고에 보관해 줬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한 이후에 보고잡이 배의 일반적인 행태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얼음에 재난 보고를 3.5톤이면 돈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 9천만 원, 1억 가까이 될 가격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은 겁니다. 38톤짜리 배가요. 아마 지하는 전부 복으로 다 채워놨을 거라고 봅니다. 배 선상 밑에요. 그래서 그걸 북한이 다 뺏어가지고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자, 이제 배로 다시 갖다 준다는 겁니다. 원래 불법 애행물은 다 압수하지요. 그러면 선장은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배 안에 이 얼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얼음에다가 보고를 재라 이런 이야기였겠죠. 자, 그래서 호텔은 난방이 잘 안 되고 추웠고 물도 잘 나오지 않았고 볼일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 정해진 시간에 욕조에 물을 받으면 샤워를 할 수는 있는데 물에 흙이 떠다닐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았다. 식사는 나쁘지 않았다. 끼니마다 미역국, 된장찌개, 가자미구이, 도루묵찌개, 국과 반찬이 바뀔 정도였다. 홍진호 선원들은 북한에 납포되어 원산항으로 이동하는 배 안에서 북한군에게 쌀과자를 얻어먹었고 갖고 있던 라면과 밥을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조리해 먹기도 했다. 또 요 말은 북한이 얼마나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 줬는가 자기 실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행태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선원들은 북한 측은 납포부터 송환까지 선원들에게 김정은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선장은 이날 해경조사에서 북한 수역이 아닌 공동수역인 대화태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서 사실 파악에 혼선을 빚고 있고 해양경찰서는 GPS 포렌식 정밀 조사를 통해 홍진호의 북한 해역 침범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끊어왔으면 GPS가 포렌식이 됩니까? 컴퓨터를 켜놨어야 켜놓고 썼어야 지웠던 것도 포렌식에서 나오는 거지. 아예 꺼놓고 켜지를 않았는데 포렌식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GPS를 꺼놨다라는 말도 뻥인 것 같고 선장은 지금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정부가 어떤 말을 시켰을 수도 있다 봅니다. 선원과 선장의 인터뷰에서요. 특히 한국일보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적어도 중앙일보가 했던 수준의 전화 인터뷰였다라는 정도의 인터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실은 것도 저는 잘못된 인터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이런 일 같으면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했다라는 걸 기사 앞에 공개를 해야지요. 선장 남모 씨를 어디에서 간포의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언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의혹 사건의 기본적인 부분이지 매일 한 명씩 등장합니다. 내일은 또 어느 언론에 누가 등장을 할 겁니까? 이런 식의 짜여진 자기적 인터뷰는 뭘 말합니까? 선장이 말하는 것은 간단해요. 자, 너무 북한이 잘해줬다라거나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이상하니까 고의로 월북했다는 걸 강요했다라고 압박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호텔에 대한 숙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숙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또 3.5톤을 갖고 와가 속초항에서 안 내리고 울진 후포로 간 것은 보고를 하역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미친 사람들이가 이 난리가 난 마당에 보고 하역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잡혀갔는데 어떻게 보고가 실려있지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이 냉동을 해줬다라는 인도주의적인 부분 뺏지 않고 냉동했다가 돌려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고는 배가 불룩하지요. 그래서 보고를 잡으면 뽁뽁뽁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 불룩한 배에서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푹푹 바람을 불러내고 이빨을 가는 소리죠. 보고가 이빨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고가 왔다니까 혹자들은 보고 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찾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배가 크기는 큰데요. 그런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북한이 보고를 돌려줬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 정부가 이 사건을 몰고 가고자 하는 입장, 예? 선원들에게 좋은 밥을, 식사를 먹이고, 자, 윽박은 좀 지렸지만은 결국은 매우 인도적으로 처음부터 돌려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쌀과자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 근데 선장은 그런 건 다 좋은데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제 사법 처리를 하겠어. 선장 선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니까 자기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거겠죠. 자, 보고잡이의 일반적인 형태, 저런 거 이제 보고잡이 배의 모양입니다. 보통 보고는 보고잡이 배가 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부 배들을 보고잡이를 위한 형태로 바꾸겠죠. 일반 어업하고 보고잡이는 매우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가요. 보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거의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한국 해역에서요. 그래서 보고잡이는 5달 하는 건데 11, 12, 1, 2 넉 달은 보고잡이에 한참 철이고, 이제 보통 3월 초, 한 3월 15일 이전, 그리고 10월 한 15일 이후 부분은 보고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보고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잡이 철이 아닌데 보고를 잡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 이 사건에 좀 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고잡이는 낚시로 잡습니다. 이 연성 낚시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둥그런 큰 트럭 바퀴 같은 이런 틀에 이렇게 줄을 계속 감고 그 줄마다 낚시 바늘을 계속 끼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낚시 바늘은 꽁치 같은 이쯤 되는 생선들을 요만큼의 정도 크기로 토막을 내어서 끼웁니다. 그러면 전체 완성된 형태를 보면 이렇게 둥그런 나무 틀 안에 낚시가 줄이 감겨 있고 그 줄마다 한 3, 4cm 단위로 계속 바늘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바늘 있는 줄이 줄 끝에는 바늘을 끼웁니다. 그리고 바늘 안에는 이렇게 꽁치 같은 생선을 이만한 크기로 전부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에다가 그 낚시를 달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끼우고 하는 부분의 일이 보통이 아니죠. 엄청 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담겨 있는 부분을 틀에 걸어서 낚싯줄을 바다로 미끼를 담아서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안에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리는 과정에서 바람이 반대로 불면 낚시 바늘들이 날아다닙니다. 던질 때나 올릴 때요. 그러면 그 던질 때나 올릴 때 한마디로 얼굴이나 이 몸에 낚시 바늘이, 날카로운 바늘이 꽂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고를 잡아서 주둥이에서 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찔리기도 하고, 또 끼울 때도 찔리기도 하고, 보고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고잡이는 굉장히 정말 3D 업종 중에서 3D 업종이고, 또 뭐 누구는 연근해라는데 그거는 이 백과사전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동해 먼 바다에서 많이 잡힙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쭉 겨울이 돼감에 따라서 올라와서 주로 울산이나 이 후포나 속초나 이런 데서 옆으로 한 800km 정도 나가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하태어장이나 일본 동해 쪽으로 일본 가까이. 그래서 일본 수역 근처에서 보고가 많이 잡혀서 일본 순시선에 납포당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배, 흥진호 크기의 배, 흥진호나 흥진호보다 조금 더 큰 배가 한 3, 40톤짜리가 보고잡이 배의 대표적인 형태고, 선장은 총 한 10명에서 10서너 명 정도까지가 주로 탑니다. 그래서 선장이 있고 갑판장이 있고, 보통 갑판장과 기관장은 이렇게 겸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배에 그 다음에 조리하는 사람이 있고 조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한 8에서 한 10명 사이 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고잡이를 할 때 경력이 한 30년이다. 보고잡이 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쯤 보고잡이를 했던 사람이야지 신참들이 오면 잘 못 견딘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보면 먼 바다로 나가서 한번 나갈 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배가 16일 날 나갔으면 한 26일 날은 들어와야 되는 배였죠.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이 보고를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채우면 돌아오는데 못 채우면 보고를 더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해집니까? 기름이 부족해지거나 먹는 식량이 부식이 부족해지면 인근 배한테 연락해서 좀 빌리기도 하고 갖다 달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꽉 채우면 보통 한 2.5톤, 3톤 사이 정도를 채우면 엄청 잘 잡은 거죠. 근데 이 배가 3.5톤을 아직 초겨울도 아니고 늦가을인데, 가을인데 그렇게 잡았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거다라고 봐야 되고 완전 대박이 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 꽉 채우면 이제는 더 채울 데가 없기 때문에 얼음에 젖어서 보통 갑판 밑에 이 잡은 보고를 저장을 하는데, 보고잡이배는 이 발전기를 이렇게 냉동에 돌리는데, 그렇다고 보고를 꽝꽝 얼려가지고 이렇게 이 하는 부분에서 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고를 처음에는 이 박스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얼음 창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쌓는데 나중에 많이 잡히면 이제는 그냥 부어버립니다. 밑에. 그러고는 위에 얼음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붓고는 들어오지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위판장에서 그냥 도매로 파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선원들은 월급을 받고 선원부터 선장까지 이제 보너스로 얼마 이상 하면 더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선장이 이 선주를 겸할 수도 있고 선장하고 선주가 다르고 또 진짜 돈 되는 사람이 또 다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선주가 2명이나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를 팔고 다시 또 나갑니다. 이제 부식이나 기름을 채우고 잠깐 쉬었다가요.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열흘을 하는데 그 연성 낚시가 한 2만 개가 돼요. 2만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감는 이런 링 같은 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십 개가 되죠. 그걸 바다로 자포로가 던지고 또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해서 한 서너 시간도 못 자는 거죠. 새벽 무렵에 좀 자고 와서 또 일하고, 그리고 밥은 그 위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잡이에 숙련된 인력들이 요즘 부족해서 어지간하면 안 할라 해서 이제는 이 보고잡이에 젊은 사람이 주로 오는데 조선족이거나 베트남 사람들이 많고요. 또 가끔씩은 이렇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신참이 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배가 다 열심히 간다 이렇게 100%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자, 선장도 47밖에 안 돼. 굉장히 젊은 선장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선장은 6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5개월 하고는 보고자비가 끝이 나고요. 이제 또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 3번 정도 출혈을 나가면 쉬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팔고 나가고. 그럼 한 번에 한 7, 8천만 원어치 잡으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5천만 원 잡으면 3번 팔면 한 1억 5천 되고 그걸 갖고 이제 월급 준 거, 그 다음에 부식비, 또 기타 비용 제하고 선주 얼마 갖고 가고 나머지는 선장 얼마 좀 잡고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보너스도 주고요. 이게 보고자비배의 형태고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진호가 3.5톤의 보고를 잡았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 8, 9천만 원쯤 될 완전히 이 대박이라서 홍진호의 보고로 가득 넘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일 날, 16일 날 나가서 21일 날 새벽에 납포됐으니까 5일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처음에 보면 16, 17, 18일까지 안 잡혀가지고 대화태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불과 한 이틀 만에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GPS를 끄고 나가서 이렇게 아예 그냥 캐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보고잡이나 어선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중앙일보가 22일 오전 8시 2분에 해경이 청와대 등 모든 곳에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만 안 나왔으면 그냥 보고배가 사라졌고 그때부터 26일까지 찾고 있었는데 27일 아침에 북한이 보냈다.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러웠는데 이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꼬여버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의혹들을 3부에서 짚겠습니다.